김지혜 도시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이 검사장급 검찰 내부 회의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그 검사도 아니다라는 식의 이른바 돌직구 발언을 했습니다. 한 조간신문은 청와대 들으란 듯이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두 분 그런데 서민 체험하려다 망신당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선거 이슈도 전해드립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도시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검사의 생명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사범은 중대범죄다라는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영화 같은 점점점 그 뒤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동아일보 편집자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영화 같은 점점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개의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 4관왕 무려 최다 수상작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생충 영화가 됐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영화 최초로 작품상까지 수상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92년 장벽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세웠다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마틴 스코세이지의 말에 거장의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감격스러운 수상 순간 주요 배우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들끓는 민심, 발병 2달 만에 병원을 찾은 시진핑. 중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조금 전 집계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1000명.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을 넘겼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리더십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이 넘으면서 중국 자체가, 중국 대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들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른바 중국 내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잠시 후 오늘 학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의 소식까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황운하 전 청장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공무원인데.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요구되는데 말입니다. 황운하 전 청장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전 청장, 더군다나 피의자 신분인 황 전 청장에 대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해도 돼? 라고 말입니다. 잠시 후에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 김진애 도시구쇼에서는 지난주부터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아선 검찰의 공수장 내용 단독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내용 준비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름 나왔어요. 대통합신당. 통합신당에 대자가 붙었군요. 대통합신당. 유승민 의원도 조인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통합의 물살이 빨아지고 있는데 황교안, 유승민, 황교안 두 분의 회동 왜 늦어지나 한국일보는 묻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통준위는 보수신당명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신설 합당론을 꺼내면서 통합 방식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지만 황교안 대표가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뉴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총선 뉴스들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총선 알림판에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잘 나갔던 검찰 출신의 젠틀맨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저는 제갈 공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별명 보수의 품격 박성기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짝꿍이자 전직 앵커 출신 돌직구쇼 똑순이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기생충이 오스카를 뒤집었는데 저희 돌직구를 뒤집은 기생충 박사님이자 촌철살인의 칼럼니스트 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1000명,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말이 천이지 무려 1000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공식 기록이니까 일각에서는 비공식 기록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격돌입니다. 격돌. 종로에서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두 사람이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서민 체험에 뭔가 웃음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엄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발언했습니다. 엄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김재희 돌직구쇼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김진애 돌직구쇼에는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가 있다면 아카데미에는 영화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스카를 뒤집은 기생충. 아카데미, 즉 오스카 같은 말입니다. 사관왕을 휩쓸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한국어, 더 나아가 영어가 아닌 말을 쓰는 영화로서 사관왕을 차지한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펜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포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셨듯이 저 오스카 시상식에 참여한 관객들을 봉준호 감독이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감독인 쿠안티노 감독이 형님으로 부르는군요.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분이 부르는 형님은 좀 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관왕 대단한 일입니다. 기생충에 등장한 주연 배우들의 소감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엄청나게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스카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생일이었는데 또 뒤로 가서 호명이 되니까 처음에는 약간 몰카메라 같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오늘 좀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이 생일이고요. 그리고 오스카 그 시상식 때도 많은 분들이 TV 앞에서 시상식 중계 방송을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또는 영화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윤태호 실장님 사실 그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이 화이트 오스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실 저희같이 백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살짝 좀 기분 나쁜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아카데미가. 봉준호 감독이 얼마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스카에 대한 기대가 있냐라고 하니까 로컬 영화제 아니냐라는 게 그걸 비꼬은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수여를 하는 것이고 처음엔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점점 확장이 된 거고 김빈 앵커 말한 것처럼 그런 지적이 있어서 봉준호 감독 을 통해서 오스카는 자기들이 한 단계 더 올라선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보도가 났습니다만은 이
어제는 정말 대단한 게 4가지 상을 받았는데 4 중에 3가지는 말하자면 메인 부분에 속하는 거거든요. 메인 어떤 부분에 속하는 기술적인 것이라니까 뭐 기술적인 상이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작품, 감독, 각본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제 노른자를 쏙 빼먹은 것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비영어 영화로 작품상을 처음이고 저는 어제 방금 우리도 봤습니다만은 본 감독이 통역을 대동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게 더 멋있었어요. 저 시상식 가면은 약간 내가 영어를 준비해가지고 좀 떠듬거리면서라도 영어로 해야지. 왠지. 옛날에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강 박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당당히 통역 데리고 와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말로 한다. 예, 무대에서의 장악력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들었다 놨다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런 통계를 좋아하던데요. 그러니까 영화 6개, 7개 오스카상 받은 영화들 많아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개인이 하루에 트로피 4개를 받은 것은 1954년에 월트 디즈니 예. 이후에 66년 만에 처음이다. 월트 디즈니급이다. 92년에 오스카 역사에서 한 명이 4개의 트로피를 하룻밤에 진 것은 1954년 월트 디즈니 그리고 2020년 봉준호. 참 대단한 건데 사실은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청와대에도 계셨지만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예. 차관도 하셨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오늘 이 수상은 제 얼굴이 훨씬 더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밝아 보여요. 봉준호 감독 덕분에 저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한 기간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했다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인연을 가지고 어제 발표될 때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진중권 씨 말에 의하면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난다던데. 여성 호르몬이 우리들도 이제 좀 생겨서 그래요. 예.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기분 좋은 일에 그 가지는 묵직한 함의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진정한 힘은 규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그것도 예. 변칙이나 불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가지고 정도대로. 예, 정도대로 가서 하나 좀 기억을 좀 되돌려 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 문화 개방이 됐었습니다. 예. 꽉 막혀 있다가 일본 문화를 개방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개방을 했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일본을 시작으로 이른바 한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영화인들이 머리띠 둘러매고 빡빡 깎고 막 시위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스크린 쿼터제. 예. 우리나라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달라. 우리 극장에서. 왜? 외국 영화, 미국 영화 들어오면 우리 한국 영화 다 죽는다. 과감하게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영화 안 죽었습니다. 예.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력이에요. 보호를 하려고 규제를 하려고 했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결과였는데 경쟁을 통해서 얻어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는 K-드라마에서 시작된 게 이제 K-팝은 이미 갔죠? 이제 K-무비가 나오는 거예요. K-무비가 나오는데 문화부 차관 때 문화 관련 일사들 만나보면 꼭 그런 얘기들 해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도와달라는 얘기가 2가지예요. 하나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뒤에 하나를 딱 붙입니다. 그러나 간섭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간섭하면은 저희들이 차라리 지원 안 받겠습니다. 될 일도 안 된다. 예, 이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준 게 본 감독의 쾌거였다. 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Let it be. 냅둬유. 예, 냅둬유. 조중도 사투리 하면 냅둬유. 냅두는 게 낫다. 기생충 영화의 주요 장면, 사실 조국 전 수석 국면 때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그 유명한 학과가 바로 이 기생충 영화에 나왔기 때문이죠. 직접 보시죠. 내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구나.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전공과 졸업장을 위조합니다. 컴퓨터로. 직인까지 찍습니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할 때 썼다는 방식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이 봉준호 감독이 이걸 미리 알고 이 영화에 담은 것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공식 기생충 박사님, 진짜 기생충을 연구하신 서민 기생충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기생충 박사가 보기에 이 기생충의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어제 축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정 교수님 축하를 받았어? 예, 그리고 막 인터뷰 요청도 막 들어오랬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제목이 기생충이지만 기생충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생충의 실제 모습을 뭐 어떤 영화보다 잘 그려내고 있어요. 아, 실제 기생충의 특성을. 그러니까 기생충은 원래 착하게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애들인데 사람들이 막 게으르다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런 와중에도 진짜 열심히 사는 애들이 기생충인데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지하 사시는 이분들이 부잣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발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실제 기생충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가시 같은 기생충은 그 물속으로 가야지 짝짓기하고 알을 낳기 때문에 곤충을 목마르게 해서 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여기 그 반지하 사시는 그분들이 막 하잖아요. 뭐 과외 선생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제일 제가 재밌었던 게 그 파출부 이렇게 아니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려고 막 그 어떤 병을 위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이 비슷한 기생충이 있다 이런 감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로 기생충 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개미가 그 딸기로 변하기 위해서 개미를 딸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미 껍질을 갈아서 개미 배를 빨갛게 만들어서 정말 딸기처럼 만드는 그런 기생충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여기다 나오니까 예. 아, 봉준호 감독님은 기생충 공부를 좀 하셨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의 이른바 부부의 표창장 위조 논란에 사실 이 영화가 많이 인용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조국 장관님도 기생충을 굉장히 많이 아셨다. 그러니까 원래 기생충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럴듯하게 보여서 남을 속이는 그런 게 아주 잘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도 역시 봉준호 감독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근데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기생충 영화의 수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바로 만나보시죠. 4.15 총선과 검찰의 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뼈있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뼈있는 돌직구, 누구 들으라고 날린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 범죄, 엄정, 선거, 공정,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 생명과도 같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검찰에 계셨던 김광삼 변호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없었다면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연한 말씀, 교장 선생님 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뉴스에서도 아마 주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수를 두면서 저희들이 공개한 공수장까지 꽁꽁 싸매고 안 보여줘 이거. 안 돼. 막아서고 있고 그 내용은 청와대가 이른바 울산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란 말이죠. 이 국면에서 선거 범죄를 강조한 윤석열 총장의 진의가 있어 보입니까? 전 진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단정적으로는 진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 사본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는 중립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해라. 예. 이게 사실은 주안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뭐 공정이랄지 뭐 정치적 중립 이런 얘기는 뭐 일반적으로 뭐 틀에 박힌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봤다시피 이런 부분은 이전에 어떤 선거 사본과 관련해서 회의할 때 나오지 않는 언어가 있어요. 예. 정치적 편향을 갖게 되면 이건 부패 법률과 똑같다 했어요. 그 워딩은 그렇죠. 검찰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다. 이런 워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들 자체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고 공정이고 어떠한 뭐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수사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검사가 정치적 편향을 가지면서 수사라는 것은 이건 범죄와 같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함축적 의미가 굉장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그건 그냥 선거법 개입과 관련된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좌친이 되고 많이 잘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선거개혁과 관련된 수사를 기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무부를 할지 어떤 청와대의 어떤 본인이 기소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됐다, 방해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 없이 그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검사가 됐건 경찰이 됐건 정치적 편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약간의 전제로 한 의미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가 있다는 걸 전제로 그 양반 들어라. 그렇죠. 그런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당신은 부패한 거다. 뭐 이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뭐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일부 검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우회적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건 돌직구다. 윤태곤 실장님,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거 뼈 있는 말이다. 누구 들으라고 한 거다. 라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이 발화자가 있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말이 떠난 순간에는 소비되는 사람 각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9명입니까? 18명이니까 이제 검사장들 중에서 찔린 사람이 있었을 것이냐. 찔린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근데 이제 윤 총장은, 아니, 나는 뭐, 마땅한 이야기했지. 내가 한 말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이 말 자체를 두고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만 이제 들으라고 한 소리처럼 보이긴 하네요. 말은 예.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든지 완전히 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저 부분은 여러 명 검사장들에게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에게 본인의 의지를 밝힌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예.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얘기하고 그 전에 신년사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헌법의 핵심 가치를 얘기합니다. 검찰이 그 헌법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 하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의 편에서 헌법의 가치를 지금 실현해 간다고 자부하고 있는 가운데 들어오는 온갖 압력에 대해서 온갖 이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예. 요즘 정치권 분위기 제가 좀 전해드리면요. 네. 되게 몸살이고 있어요.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유죄를 받는 사람 보면 대충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 안 걸려야지라고 이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선거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좀 고의가 아니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모르고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아주 형이 높게 나오지 않는데 여고 야고 간에 이번은 걸리면은 국물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라 몸을 되게 살리고 또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꼭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뭐랄까 메리트랄까 뭐 어드밴티지 같은 게 이제 음으로 양으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되게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예요. 윤 총장의 이 발언으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국물도 없다라는 뜻과 동시에 지난 선거에서 혹시 불법한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국물도 없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라는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제 검찰 내부 회의에서 또 한 명의 돌직구를 날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광주에서 모처럼 올라왔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면전에서 한 말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거부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면전에서 그냥 뭐 문창석 광주지검장이 돌직구를 날렸어요. 예. 대검 어제 총선 대비 수사 회의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이 회의실 떠나자마자 광주에서 올라온 문창석 지검장이 거참 말이야 입을 엽니다. 총장이 말이야 3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누가 안 따랐다며.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안 따른 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대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 앞에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돌직구는 계속되는데요. 총장의 지시를 말이야 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는데 이게 말이 돼? 거의 뭐 광주지검장이 뭐 훈계를 내고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 대검 못들에 좀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뭐 거의 돌직구 면전 핀잔을 줍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저희들의 취재에 따르면 묵묵부답이었지만 얼굴이 빨갛게 상기됐더라. 참석자들은 그렇게 묘사했고요.
자, 대검 간부 A씨는요, 아니, 저 문지검장님, 오늘 회의 주제와 좀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만류를 했다는 후문인데, 흥미로운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문창석 지검장보다 한 기수 위입니다. 그런데 문창석 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보다 한 살 나이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못할 말은 아니었다. 검찰 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 B씨는요. 좌고 우면하지 않는 성격의 문 지검장으로선 정권에 충성하면서 수사 방해하려 한 이 지검장의 처신을 그냥 두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검찰 간부 C씨는요. 문 검사장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공공수사부장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검사답지 못하게 처신한 이 지검장을 망신 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검찰 간부 C씨는요. 이 검사장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지만 별다른 반박 없이 향후 대검 지휘사항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희호 교수님, 이 문찬석 지검장을 잘은 모르지만 문창석 지검장의 성격을 추측해보자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못 참는 성격.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무 자리에서는 함부로 내뱉는 성격은 또 아니라 그래요. 굉장히 강단 있고 상황 파악할 줄 알고 다만 어느 정권에 기대서 이런 것들을 못 참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에게도 웃게 산 얘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없는 자리에서 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아마 작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작심 발언이다. 그리고 뭐 한기수가 뭐 아래니 근데 나이가 많은 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우리 젠틀맨 우리 김 변호사님도 마음에 안 들 때 멱살 잡고 싸웠다는 이야기 검사들이 그렇게 한대잖아요. 김관삼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 때 그 부장검사랑 멱살 잡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검사들은 사실은 뭐라 그러죠? 그 위에서 상명하복 이거 지키지 말아라 추장관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자체적으로 옳지 않은 일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검찰 조직이었다고 봐요. 물론 안 좋은 면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걸로 전체를 싸잡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하나 의문은 이성윤 지검장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무슨 일 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이야기하고 이러시는 분이 왜 저 자리에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소한 한마디 정도는 했더라면 그래도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 생각대로 어쩜 본인의 소신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지지자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식구잖아요. 예. 그 많은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앞서서 좀 전에 바로 직선했다라는 그분이 금융범죄수사 특수통이기 때문에 문찬석 지검장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쭉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부터 지금 현재 우산시장 문제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뉴스가 될 걸 뻔히 알면서 본인 이름 나갈 걸 뻔히 알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돌직구가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윤 총장의 돌직구 그리고 두 번째는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돌직구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례적인 장면이죠. 검찰 내부에서.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양석조 선임 연구관 대검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신재철 검찰국장한테 조국 변호인이냐 이런 취지의 불협화음이 한번 있었어요. 상가집에서 그 사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검으로 인사의 발령이 났고 이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보다는 기수는 한 기수 밑에요. 그렇지만 나이는 한 살 위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총장 취임할 때 인사청문회 단장을 했어요. 그렇군요. 상당히 좀 윤 총장하고는 막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 일단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당히 이제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검사들 특히 간부들을 많이 인사이동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이제 좌천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이제 검찰이 아마 뭔가 소신 있는 발언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검찰은 어느 공무원처럼 그렇게 갈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의외로도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저 발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지금 총선 대비 수사 회의 했잖아요. 그래 모두 발언을 이제 총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회의 자체는 총장이 떠난 다음에 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때 문찬석 지검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좌천 인사에서 이제 검찰을 거의 법무부에서 다 장악을 하지 않았냐 싶었는데 검사들은 그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마 유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
근데 저에게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왜냐하면 저건 선거에 관한 수사회의였는데 왜 묵묵부답을 했을까. 이성희 지검장은 이제 평소 때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절차적 방어권. 그래서 피의자에게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소신은 맞아요. 근데 본인도 아마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수사회의가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거고 싸움 붙는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날 회의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좀 참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 내부의 돌직구 지금은 사표 쓰고 나갔으니까 검찰 외부겠죠.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도 여기에 돌직구를 보탰습니다. 지금 세 번째 돌직구예요. 들어보시죠.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보면 한마디로 끔찍한 민주주의의 살해 현장입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9번 나옵니다. 조직적인 선거 개입, 정치 경찰의 마녀 사냥식의 수사, 매관, 매직, 선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공소장은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울산에서만 그치는 것인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이건 울산에서의 부정선거라는 것은 이 관건선거의 인상 실험이자 베타판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관건 개입선거의 본방송은 4월 총선이 되지 않을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인사의 반기를 들고 사표를 던지고 나온 김웅 전 검사의 돌직구 발언, 작심 비판 들어보셨는데 서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음에 참 와닿는 말이고요. 사실 그 선거 개입이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죠.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원래 이 좌파분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를 평생 부르던 분들이고.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 누구보다 분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 분들이 사실 거의 침묵하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미스테리하고요. 그리고 그 민변의 그 권경의 변호사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금 민변이 전혀 성명을 내지 않고 있고 자기는 그냥 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이다. 민변이 너무 이렇게 정권하고 정권 편만 들어서 요새 민변하고 자기도 관심을 이제 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런 이걸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영 논리가 진짜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퍼져 있어가지고 남의 잘못은 정말 특달같이 막 파고들면서 자기 잘못은 전혀 침묵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진영 논리를 좀 깨고 좀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변호사 476명도 현재 정권을 향한 시국선언의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는 민변 소속의 변호사, 오늘은 476명의 변호사들. 문 정권 향한 시국선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어제 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었다. 법치주의를 말살했다. 문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확인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어제의 민변 소속의 권 변호사도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는 워딩을 썼는데 오늘 476명 변호사들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탄핵이라는 표현 때문에 갑론을박 논쟁이 붙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실토를 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민 방역 전선의 참호 뒤에 숨어서 아군의 등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지금 탄핵 이 두 글자가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 교수님,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어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발끈을 했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연속이나 탄핵이라는 표현을 썼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변호사 집단에서는 탄핵이라는 얘기가 이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 저한테 안 하시길 바랬어요. 전 탄핵이라는 단어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정권의 탄핵, 촛불, 광화문 여러 가지 온 국민이 약간 전 지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가슴 아프면서 우리 역사를 다 살펴본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과거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가슴이 아프고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가 잘 이루어졌을 때 맨 마지막에 탄핵할 일이 없었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앞서서 야당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항상 정권 초기부터 탄핵 이야기 나왔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지지자들 혹은 진보라고 불리는 인사들도 다들 지금 진중근 교수 대표적이고 아까 권 변호사님 마찬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9번 공소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여당에서. 지금 사실은 국가적인 재난 뒤에 숨어서 이런 이야기를 덮으려고 하는 게 누군가 이런 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윤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건 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떳떳하게 밝혀야 되고 국가적인 재난과 함께 더 근간이 되어야 될 게 사실은 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재난에 지금 무슨 소리냐라는 이 대안 자체가 저는 오히려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탄핵이라는 단어는 더 안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과 함께 여당의 조금 이 부분을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고 이 엄청난 단어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죠.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쉽게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상황은 그 얘기를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죠. 신종 코로나 사태.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 개입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재난 사건입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39번 대통령이 공소장에 얘기가 나왔다는 건 제가 아는 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들의 이름을 제3자를 이렇게 거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피의자들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39번이면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검찰이 이 사건의 중심이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내비치는 것인데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도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지금 너무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신문에서는 어제 보니까 딴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던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또 대표 시절에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한 기록들이 얼핏 봐도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2013년 8월입니다. 그때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을 때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해라. 그리고 진상규명 철저히 해라 하고 문재인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듬해 2014년 12월 달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또 문재인 대표가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야 된다. 진상 밝혀야 한다. 2015년 2월 달 국정원 선거 댓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난 때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사과해라. 당신들 정권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정부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해요. 본인 정부에서 일하는 일이 아닌 것까지 사과를 했던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당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 모든 참모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8개 비서관실이 개입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걱정이 일어서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됐다, 법치주의의 핵심이 파괴되고 있다 하는 상황에 대통령이 입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저는 역할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는 법조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금 이런 단어를 입에 담는 게 좀 가치적인 면, 실리적인 면 두 양측면에서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야당에서? 네, 심재철 원내대표의 아까 그 발언을 보면은 if가 3번이 붙어 있어요. 한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야당에서도 그것도 원내대표의 말은 좀 더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장희영 앵커 말씀하셨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라고 하는 게 약간 정치적인 수는 보입니다만은 그게 또 엄연한 국민들 심리기도 해요. 지금 불안감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걸 따지지 말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 재판은 오래 진행될 거고 지금 검찰도 세게 공판에 들어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건데 지금 덮어두자는 소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별로 유리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아마 오늘 오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1시간 반 뭐든지 다 대답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군요. 서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담론.
저는 탄핵이, 그러니까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는 훨씬 더 이제 장벽이 낮아져서 더 쉽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그런 뭐 심증은 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못할 말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쉬운 게 이 보수분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시위할 때도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나오게 했고 자기들은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 정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진보분들은 지금 코로나고 뭐고 다 나와서 광화문 점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수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 혼자라도 가고 싶은데 얼쭉말까봐 못 가고 있습니다. 얼쭉말까 못 가고 있다. 네. 탄핵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다양한 의견, 뭐 찬반의 의견 고루 한번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김재희 돌직구쇼 방송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64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선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예측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직 돌직구쇼에서 만날 수 있는 총선 알림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64일 앞으로 다가온 돌직구쇼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이겁니다. 지하철 이낙연, 5.18 황교안. 오늘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낙연과 황교안, 황교안과 이낙연 두 분이 종로에서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 모두 이른바 서민 체험에 나섰다. 한 조간신문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앞에 좀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뭐예요? 네. 아니 근데 처음에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죠? 네, 그 앞에 간장 발라서 드세요. 아, 그래? 발라서 드세요. 그럼 요거는 싸주세요. 지난달 24일이었죠. 이낙연 총리가 지하철 카드를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 몰라서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이 오뎅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오뎅 아주머니께서 간장 찍어 드세요. 라고 했던 이 두 장면, 두 분에게 모두 다 익숙하지 않은 장면으로 보이는데, 윤 선생님, 지하철 안 타보신 게 분명하고, 자주 안 타보신 게 분명하고, 오뎅 자주 안 드셔보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저 두 분이, 물론 정치적 성향은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엄근진 하잖아요, 이미지가. 엄근진. 엄청, 근엄하고 진지하다. 엄숙, 근엄, 진지. 엄숙, 근엄, 진지. 목소리도 그렇고. 예. 두 분 다 목소리도 저음이잖아요. 예. 참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저게. 이것 좀 근데 해주라. 어쩔 수 없이 또 하기는 해야 되고, 빨리 적응하시기를 바라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 처음 해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는 해봤지만은,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의원 4번 하고 전남도지사도 했지만은 약간 그 지역 선거는 공천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선거 자체는 쉬운 선거였거든요. 이 수도권에 이렇게 좀 빡빡한 선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저런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보자면은 옛날에 이제 정몽준 의원 이런 분이 약간 어색해하면 저분은 원래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근데 두 분 다 되게 힘들게 자란 걸로 되게 유명한 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가 싶네요. 예. 서민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 두 명의 정치인의 서민 체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서민으로서 저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보여지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리허설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전날도 미리 가서 연습 좀 하고 그리고 능숙하게 타고 오뎅도 좀 먹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는 이제 선거 참모 잘못도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왜 꼭 이렇게 서민 행보를 선거 때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떡국
뭐 오뎅 떡볶이 잘 먹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사실 정치를 좀 잘하는 그런 정치인이 그냥 뭐 어떻게 서민들의 고충을 좀 알아주고 이런 거면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너무 보여주기에만 좀 치중하지 않나.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요. 1980년대 무슨 사태가 있었다라고 발언했던 이 발언, 이게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학교가 축구되고 대한신당 대변인 등등은 이른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황 대표가 광주 사태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라며 비판을 했고, 황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들어보시죠. 뼛속까지 공안검사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또 종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80년도에 뭐 내가 몇 학년, 4학년 때인가? 예, 그때의 얘기를, 그때의 시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광장은 저는 자, 김광선 변호사님, 1980년대인가 무슨 사태가 있었죠? 라고 본인의 모교, 이제 성균관대를 찾아서 그때 학교가 막 쉬고 그랬는데 그 단어, 사태, 이 단어를 두고 지금 논쟁 중인데 여권에서는, 범여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부른 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황 대표는 지금 광주랑 상관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1995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칭이 확실하게 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이고 뭐 다 어디나 다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수 정권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공식 지은 자료는 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사태라고 하지 않는군요. 사태라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뭐 반란을 일으켰다는 느낌? 그런 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저희가 볼 때는 좀 어떠한 머릿속에 짜인 프레임이 좀 있고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뭐 서민 행보를 하면서 그때 뭐 사태가 있어서 휴교했다.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이 동네 사람이다. 이런 거 알리려고 했는데 그 짤막한 몇 초 동안에 정말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결국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 뭐 그때 사태가 광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내가 말한 사태가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반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광주를 의미하는 거 아니다. 근데 저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떠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아킬레스腱 되는 것이 검사, 공안검사 이걸 가지고 자꾸 공격받잖아요. 저도 그 전에 선거 때 난 공안검사 해본 적이 없는데 적편에서 자꾸 약간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한테? 예. 그래서 항상 그러한 어떤 본인의 뭐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잡힐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일단 공안검사 출신인 거 맞잖아요. 그럼 본인이 앞으로 이 선거운동이고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뭐 떡볶이 하나 먹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거 자체가 그 어떤 정말로 그게 쇼가 아니라고 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더 조심해야 된다. 무슨 사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광주 사태라고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광주 사태는 폄하의 의미라면 무슨 사태라고 한 거는 그 뭐더라? 라는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건요. 저런 일이 났을 때는 빨리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낫습니다. 뒷말이 안 나옵니다. 뒷말이 나오면은 옆에 사람들이 황 대표가 머리 숙여서 사과했잖아라고 끊어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뭐 대학교 4학년 때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오늘이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하셨었어요. 한국당 대표 자격으로 지난 5월에. 사과 발빠른 사과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요.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고 총선 알림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알림도 바로 살펴보시죠.
의외의 인물이 영입됐어요. 태용호 공사. 사실은 태용호 공사가 쓴 책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태공사는 경찰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도 한 인물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민낯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태용호 공사가 이번 선거에 나옵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분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태영호 공사입니다. 그동안 탈북민 주로 비례대표 이렇게 영입이 됐었는데 태공사처럼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양에서는 지역구가 논의가 돼서 서울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여러 선거 봤지만 비례대표 정도로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이북에서 오신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분들이 비례대표로 영입된 사례는 있을 수 있었지만 지역구 후보로 그것도 서울에서 일각에 따르면 강남, 텃밭, 강남에서 태공사의 지역구 공천이 추진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박성규 전 대변인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이례적인 경우기도 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경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태용호 씨는 그 황장엽 비서 이후에 제 기억에 가장 고위급 북한 인사로 기억해요. 그리고 부인도 이른바 김일성 빨치산 세대라고 하는 500룡의 딸이거든요. 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라는 우리 망명 이전까지 유럽에서 외교관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의 생활을 했던 분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거기에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겠어요? 사실은 테러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형이 독살당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분이 선거를 하겠다, 또 지역구로 나서겠다 하는 것은 이른바 오픈된 공간에 내 몸 다 던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한 일이다. 저는 굉장히 그 결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심만큼 본인이 지금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분 쓴 책을 봤어요. 책을 봤더니 고민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어떤 고민이 묻어 있냐면은 이른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토로하고 있고 두 번째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강하게 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자식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망명의 가장 결정적인 동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한번 좀 펼쳐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건데 지금 저분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위험하다였거든요. 북한의 실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입장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의 전략 전술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태용호 공사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이분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 선생님 선거 많이 또 취재도 해보시고 전략도 컨설팅 많이 해보셨겠지만 선거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어디 지역에 어떤 후보를 낸다는 건 이른바 바둑으로 따지면 포석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권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쩌면 태용호 공사의 이번 출마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 사실상 현 정권과 여권에서는 국제사회의 기류와도 다르게 북한과의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뭐 금관산 강간을 지금 이 시국에도 제기한다라는 게 현 정부 장관들의 공식적인 발언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태공사가 굉장히 좀 비판적이잖아요. 지금은 북한과 이렇게 저자세로 친해질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해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국당 사람들 전부 다 비판적이니까 그건 별 다를 게 없는데 참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었어요. 태영호라는 사람을 이번 총선에 우리가 후보로 낸다라는 거는 이 전체 선거의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는데 한국당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강남 지역에다가 출마시킨다라는 거는 강남은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무조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 의미 있는 사람 혹은 이제 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데인데
솔직히 말할 때 제 태영호 공사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탈북자, 옛날식으로 치면 귀순용사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되게 세련된 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세련되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인텔리 막상 선거에 나갔을 때 유권자들이 찍어줄 것인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 되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전체 선거에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태공사 영입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장영 교수님, 지금 대통합신당, 이른바 보수통합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신당의 당명이 잠정적으로 결정됐어요. 기존에는 통합신당인데 앞에 대자가 붙었어요. 대통합신당. 당명도 잠정적으로 결정됐는데 황교안, 유승민, 황교안 두 분 아직 안 만나셨죠?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 주말 동안에 굉장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 월요일 아침에 이슈가 될 정도로 나는 뭐 출마도 안 하겠다, 공천권도 내가 갖지 않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대신 내 사람들만 좀 지켜달라라는 이런 자세로 한국당과 함께 통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주말 동안에 황교안 대표도 종로 출마하겠다 비리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종로 나가냐 마냐 하신 당대표도 이러고 있는 상황에 바깥에 있는 보수의 작은 당이지만 대표가 와서 난 다 내려놓겠다. 이 와중에 더 큰 당에서 손을 크게 안 내밀면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통합 출신은 급문사를 탔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또 같이 통합된 뭐 공천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난관이 굉장히 있고, 전 무엇보다도 사실은 제일 큰 숙제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끼리의 어떤 앙금이랄까 아니면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통합이 될까 사실 저는 더 큰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 이름은 총선 이후에 수정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 이름에 대한 거론을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16일 날 같이 통합 출범을 하겠다고 하는데 4월 정도 진짜 얼마 남았어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좀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통합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보수 입장에서. 하지만 앞으로의 숙제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돌직구쇼 총선 알림, 이번엔 세 번째 알림입니다. 통합도 연대도 없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저희 동아일보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통합도 연대도 생각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 1대1 구도 만들면 신적폐 대 구적폐가 돼서 민주당이 이긴다. 최근 늘어난 무당층 절대 한국당 안 찍는다. 혁신 경쟁하는 게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인터뷰를 하며 낮은 지지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아직 저희의 뜻을 충분히 전달 못했다. 총선 불출마도 진심을 보여줄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결정.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겠다라고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른바 통합도 연대도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안철수 당, 그러니까 국민당, 가칭인데 국민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안철수 전 의원과 서울대학교에서부터 공부도 쭉 같이 하셨고, 안철수 의원이 조교, 서민 교수님 학생, 당국대 의대도 동료 교수 쭉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철수 뭐라고 불렀대? 안철수 전 의원? 전 의원이 그러니까 딱 한 번 되게 선택을 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호남의 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뭐 36석인가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대단한 눈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당 이름도 국민당이라고 지은 것도 아마 그때 영광을 재현해보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만만치 않고요.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실험의 처절히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일관되게 안철수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일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정치에서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성공을 이루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예, 물론 이거는 서민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다. 제 아내의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뭐 상당수 많은 분들은 안철수 의원을 또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개인적인 견해라고. 제가 짧게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저 안철수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87년 생각이 나요. 3자 필승론, 3자 필패론이 왔었습니다. 노태우 후보,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그때 야권에서는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를 요구했었죠. 셋이 갈라지면 무조건 진다 그랬는데, 그때 평민당을 만들면서 DJ 김대중 쪽에서는 3자가 나서면 무조건 이긴다.
김종필 쪽, 노태우 쪽과 김영삼 쪽이 나눠 가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34%의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받은 표를 합치면은 50%가 훨씬 넘었어요. 50%가 넘는 반대표가 34%한테 줬다는 거죠. 교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그냥 박성규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프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됐을지 직접 만나보시죠.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분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마스크 사재기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항공권이요. 3,000원짜리 제주도 항공권이 나왔다고요. 중국인들이 제주를 많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파겠죠. 세 번째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고유정치까지 전해드립니다. 중국 내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명. 중국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어제 하루만 103명이 발생하며 중국 내 사망자 수가 1011명을 돌파한 겁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4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연장했던 춘제 연휴도 끝난 시점이라 중국 시민들의 이동이 늘면서 감염자가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기서 더 나오고 있어요. 연일 악화되는 상황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시 주석은 결국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현장의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은 물러나라며 분노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국내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마스크 사재기를 한 업체 관계자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105만 장을 개당 1,300원, 14억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식약처 조사단은 A씨가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는 것으로 판단, 구매자로 위장해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정말 살 생각이 있냐? 돈을 먼저 보여달라. 먼저 입금해달라며 수차례 접촉 장소를 변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조사단의 추적 끝에 한 제조업체 창고에서 일명 박스가리를 한 마스크 박스 수백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7억 원어치 마스크를 14억 원에 2배 뻥튀기에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사단은 A씨를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로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 내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8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28번째 확진자는 30세 중국인 여성이고요. 자가 격리 중에 발진이 돼서 확진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8번째 확진자는 3번 확진자의 지인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는 경기 고양 명지병원에 이송돼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8번째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뉴스 속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1000명. 의학 박사시잖아요, 선 교수님. 이게 바이러스는 기생충이랑 다르지만 어찌 보면 기생충보다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도의 의료시설을 갖춘 나라는 사실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적절한 치료 받으면. 근데 중국이 그만큼 의료시설이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7, 80년대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아예 막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진화를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거기서 놓쳤으면 중국 의료 시스템 봤을 때는 이게 좀 안타깝지만 사망자가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전망인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말이에요. 신종이잖아요. 지금 지난번 메르스 때 백신도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바이러스가 신종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게 이제 우리 다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그 야생동물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지만 뭐 박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먹다 보면 거기서 옮아간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한테 와서 이제 퍼지는 거죠. 근데 인수 감염이군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종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이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라서 우리 면역계가 약간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많이 아프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 에볼라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예.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 사망률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 이거는 이제 고릴라 이쪽에서 전파되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그 한 마을을 숲밭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파가 되려면 살아있는 사람이 절로 가야 되는데 마을을 다 죽이기 때문에 이게 한 마을에 그치고 아프리카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망자가 2.2%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감염된 채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모습이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8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 속보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27번 확진자가 입국 때 검역망이 뚫렸다라는 지적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아쉬운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데 27번째 확진자 37살 중국인 여성이고 26번째 확진자 남성과 지금 부부예요. 지난달 말 중국 광둥에서 3개월 체류 후 마카오를 경유해서 입국을 했고 결국은 시어머니 25번째 확진자까지 감염이 된 건데요. 1월 24일 27번 확진자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 입국 당시에 열 없네? 패스!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기침 증상을 보였고 광둥에서 3개월 체류를 했고 마카오를 경유해서 입국을 했는데 검역망에서 열 안 난다는 이유로 그냥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입국 후 발열, 인후통이 심해 병원 찾았지만 독감 검사만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쉬운 대목. 지난 5일 27번 환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귀가 당시 이 매뉴얼, 우리 질병본부의 매뉴얼이 14일 안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사람만 검사해준다 라는 매뉴얼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둥 마카오? 후베이성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그냥 패스! 두 번째 패스. 결국 그제 25번 시어머니 확진 판정 후 병원에 이송돼 검사받기까지 32명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박성규 대표님 청와대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3번의 패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야 할 패스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경우죠. 개인이 찾아가서 제가 이상합니다. 좀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건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을 진찰했던 병원의 의료진에서 이 사람은 의심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데 보건소에서 당신은 우리 지침에 있는 것에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이러고 보냈던 전혀 다른 얘기다. 지금 3가지 아니에요. 지금 3가지 경우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12번 확진자도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할 텐데 이제는 그런 정도의 융통성이라 그럴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보건 당국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점에 이러면서도 하나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쯤에서 이제 우리 완치자가 4명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28번째 확진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완치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규명은 안 됐지만 우리의 치료법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그리고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그냥 처음처럼 아주 극도로 걱정하던 이런 단계에서는 조금 좀 물러나도 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한편 김광삼 변호사님, 역대 최대 규모의 마스크 사재기 사건도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김진희 간다에서도 전해드렸고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직접 현장 가서 보도해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마스크를 못 사고 있어요. 그 뒤에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이 와서 대규모로 마스크 사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다는 거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정부에서 저희 보도 이후에 사재기는 엄벌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엄벌하는 사례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 첫 사례가 나온 셈이에요. 7억 원어치 마스크를 14억 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박스가리를 해서 수백 상자를 마스크를 쌓아두고 있다. 지금 같은 우리 국민인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는데 본인들은 그걸 쌓아놓고 있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매점 매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사죠. 그걸 이제 매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산 다음에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에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데 이 경우에 따른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게 다 마스크예요. 화면에 보고 계시면. 그렇죠. 엄중한 범죄예요. 그래서 사실 저분은 근 것 같아요. 한 7억 정도에 사서 14억 팔면 한 방이잖아요. 한 방. 그러니까 이 남들이 정말 어려운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한 방이죠. 이걸 오히려 마스크를 정말로 정가에 팔든지 오히려 싸게 해서 이걸
유포되게 해서 이거 사실은 신종 바이러스를 막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공익적인 걸 생각하는데 사익적인 걸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매제 매수이고 이제 처벌 가능성까지 있는 거고 이분은 7억에서 14억으로 해서 7억 벌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투자한 7억도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이건 이제 몰수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이거 몰수됩니까, 다? 그렇죠. 그러면 예. 결과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너무 한 방을 노리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매점 매수도 그렇고 한 방을 노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앞을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제주도로 향하는 여행객의 발길마저 뚝 끊겼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를 찾은 사람들의 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2%나 줄어들었고 하루 4,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1,000명으로 줄어든 것. 이로 인해 제주도 내 면세점을 비롯해 숙박업과 일반 소규모 가게들까지 매출 하락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과 전세버스 렌터카 예약 취소율이 80에서 90%에 달하고요. 3월부터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이마저도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기야 제주행 항공기 티켓 3,000원짜리 티켓까지 나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3,000원, 3,500원, 9,900원. 이거 참. 유류 할증료까지 쳐도 12,000원. 택시 기본 요금보다 싼 비행기 티켓이에요. 3,000원이니까. 제주도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 된 건데 여러모로 제주의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 제주 도민분들이 윤태호 시장님 이 관광업에 근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 티켓이 3,000원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참 사람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주도나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까 박성규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는 뭔가 약간 변화를 줘도 되지 않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도 아니고 확진자랑 접촉했던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해가지고 백화점 이틀 문 닫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초기 단계에서는 저는 그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하고 민간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보일 때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태세라든지 이런 건 조금 변화를 줘도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윤태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의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고 물론 아직 우리가 뭐 안심하고 코로나 끝 이럴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28번째 확진자까지 나오고 있고 검역망까지 뚫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주항공권 3,000원, 뭐 약간 유료할증료 합해도 12,000원대라고 했는데 유료할증료, 뭐 공항시설 예전에는 비행기값이 좀 더 비싸고 거기에 추가로 한 10,000원만 붙어서 비행기값이 나왔다면 지금 오히려 비행기 티켓보다 배보다 배꼽이 몇 배가 더 큰 상황이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제주도 관광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 지금 타격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탓인 걸 어떻게 해요? 뭐 정부 탓을 하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러이저러니 해도 이건 정말 어쩌면 자연재해 같은 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일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아픈 것을 함께 마음으로 지금 서로 위로하고 곧 끝날 거야, 이겨낼 거야. 사실 이런 제도 필요해 보이고 또 뭐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것도 사실은 지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너무 위축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 다시 또 화랑인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박물관 이거 다 그렇죠. 극장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빨리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지금 뭐 그 기도밖에는 더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견뎌야 된다. 세 번째 아프 소식도 만나보시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며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축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놀랍고 축하한다면서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시상식을 시청하는 모습을 해리스 대사가 공개한 겁니다. 기생충도 기생충이지만 저는 그 해리스 대사의 센스도 대단하다. 정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냈어요.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 함께 박수를 치고 회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고 여야 각 정당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이 큰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한국 영화의 새 역사가 쓰였다라고 평가했는데 정치권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영화 기생충의 핵심 메시지인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고유정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 고유정을 상대로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에 고유정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유정 씨가?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 라고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가 하면 내가 죽였다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했습니다. 의붓아들을 죽였다라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 고유정 씨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최후 진술에서는 전 남편 살해를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몸을 줘버렸다면 고통스러운 시간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다라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단 1도 없는 겁니다. 고유정의 1심 선고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인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이 구형한 건요, 징역 35년, 무기징역 이게 아니라 우리 형법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센 형벌, 사형.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의붓아들도 전 남편도 고유정이 죽였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사형을 우리나라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면 사형 선고면 어차피 무기징역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죠. 일단 상징적 의미도 차이가 있고 사형을 선고받으면 나중에 가석방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거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 결과를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범행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죠. 그리고 범행 이후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건은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 남편 살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살해를 인정하면서도 방어적 전략. 내가 성폭행을 나를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 그래서 형량을 굉장히 낮추려는 전략이고, 그다음에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는 본인 자체가 아마 검찰이 수사기관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본인이 극단적으로 아니 판사님 당신의 뇌하고 내 뇌를 좀 바꾸고 싶을 정도로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데 이제 고유정 씨가 이 재판 과정에서 하는 그 어휘들을 보면 굉장히 일반인들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보면 막 생각지도 못한 천외적인 그런 단어를 쓰면서 자기의 어떤 그 변론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성폭행을 당하려다 전 남편 살해했다는 것도 보면 저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좀 짜여진 그런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의 변호의 어떤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렇죠. 오히려 일반적인 변호사보다도 훨씬 더 변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급이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전 남편 살해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재판부에서 극형의 선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서민 교수님. 특히 고유정 씨의 이 표현들이 사실은 지켜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섬뜩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 고유정 씨 사건 이후에 이 농담이 아니라 섬뜩해서 카레를 못 먹겠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돼서 내가 죽였다면 그 죽은 의붓아들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나지 않을 것. 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더 소름 돋는다는 거죠. 저는 일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끔찍한 살인 그런 걸 보면, 수법을 보면 말도 저렇게 하는 게 일관성이 있죠. 말만 이쁘게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남편분이 이렇게 이제 그 차 타고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장면 막 떠오르거든요.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고유정을 성폭행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걸 우기고 있으니까 참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 하플 4가지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김진애 돌직구쇼 채널이 벌써 독립을 했는데 4만 명 가까운 분들이 벌써 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TV로 보고 계신 분들, 전 세계에서 저희 돌직구쇼를 유튜브로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에 조금이라도 제가 좀 보답을 드리고 싶어서 별건 아니지만 마음만 담아서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 본방송이 끝나고 직후에 바로 방송되는 오직 김진애 돌직구쇼 독립 유튜브 채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루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작은 걸음,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고자 2사말루에 이어서 뭐 그 다른 것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사말루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접속 가능한가요, 피디님? 네, 지금 열었죠. 라방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인터넷 유튜브 라방 2사말루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과 포청천이라는 주제로 까이퐁이요 맹꽁쉐 포청천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라방 2사말루 시작할 테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조금 우울한 면이 있는데 저희 기생충의 수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한 줄기 웃음을 줘서 참 다행이다, 고맙다라는 소감을 듭니다. 잠시 후 2사말루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